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지만 내 세계의 전부였던 할머니가 이렇게 한순간에 곁을 떠나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 머리맡에서 늘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이제 더 이상 느낄 수 없다. 병원의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 가슴은 마취도 없이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지는 것처럼 아프고 시렸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나를 거두어 키워주신 분이었다. 내게는 어머니이자 아버지이자 유일한 삶의 버팀목이었던 할머니의 부재는 내 온 세상을 단숨에 집어삼킨 거대한 암흑과도 같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시야를 가렸고 목구멍이 턱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민우야, 우리 강아지? 내가 죽으면 저기 서울 변두리에 있는 땅이랑 작은 상가 건물은 다 내 몫이다. 고생만 한 우리 손주, 이제는 발 뻗고 편히 살아야지. 생전에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나에게 말씀하시곤 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볼품없는 서울 외곽의 낡은 대지와 조그만 상가 건물이었지만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가며 눈물로 일궈낸 전 재산이었다. 나는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오직 할머니가 오래도록 내 곁에 건강하게 살아계셔 주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할머니의 유언은 이제 슬픈 유산이 되어 내 어깨 위에 남겨졌다. 슬픔에 겨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장례식장 구석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을 때 유일한 혈육인 외삼촌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외삼촌은 내 어깨를 굳게 감싸 안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나를 위로해 주었다. 민우야, 얼마나 상심이 크냐.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내 곁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우리 둘이서 정성껏 모시자. 그 다정한 말 한마디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터뜨렸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맞구나 싶었다. 슬픔 속에서도 외삼촌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장례가 치러지는 3일 동안 외삼촌은 상주 노릇을 톡톡히 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나를 대신해 정신없이 움직였다. 나는 그런 외삼촌을 무한히 신뢰했고 할머니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화목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가족이 있기에 앞으로의 삶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올랐다. 발인을 마치고 할머니를 차가운 땅속에 묻어들인 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장례식장 대기실로 돌아왔다. 사방을 채우던 조문객들의 웅성거림도 사라지고 사위에는 오직 무겁고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그때 내 옆에 앉아있던 외삼촌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 것이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슬픔에 젖어있던 눈빛은 간데없고 삼촌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탐욕과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평소에 다정했던 외삼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하게 변해버린 눈빛이었다. 삼촌은 천천히 담배를 꺼내 물려다 말고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생각지도 못한 말을 건넸다. 민우야, 이제 장례도 다 끝났으니 할머니가 남기신 서울 상가 건물이랑 딱 말이다. 그거 원래 내 명의로 돌려놓기로 할머니랑 진작 얘기 끝났던 건데 너도 알고 있었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은 눈에 띄게 적막해졌다. 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던 거실에는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고 나는 밤마다 할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있을 수는 없었다. 할머니가 생전에 내게 물려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서울 변두리의 작은 대지와 상가 건물의 상속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이다.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나와 할머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버팀목이자 전 재산이었다. 그래, 서류부터 챙겨야지. 할머니 방에 분명히 모아두셨을 거야. 나는 마음을 추스르고 할머니가 서류를 보관해 두시던 낡은 자개함으로 향했다. 매년 세금 고지서나 땅 문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을 소중하게 넣어두시던 곳이었다.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봉투의 두께가 터무니없이 얇아져 있었던 것이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서둘러 봉투 속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땅 문서와 상가 건물 관련 서류, 그리고 유언장 초안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쓸모없는 오래된 영수증 몇 장만이 바닥으로 툭 떨어질 뿐이었다. 말도 안 돼. 이게 왜 없지? 내가 잘못 든 건가? 방 안의 모든 서랍을 뒤집어 엎고 옷장 깊숙한 곳까지 손을 집어넣어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서류들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서야 이 중요한 서류들이 통째로 없어질 리가 없었다. 그때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맴돌던 묘한 위화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눈에 띄게 바빠진 외삼촌의 모습이 떠올랐다. 평소에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던 외삼촌이 최근 들어 매일 아침 양복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돌았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내 눈치를 보며 다급히 베란다로 나가 목소리를 낮추던 모습도 기억났다. 심지어 어제 오후 나는 할머니의 상가 건물 근처를 지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었다. 외삼촌이 낯선 양복 차림의 남성 2명과 함께 상가 건물을 가리키며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슬쩍 다가가 귀를 기울였을 때 들려온 단어들은 내 귀를 의심케 했다. 여기 시세가 요즘 평당 얼마까지 나갑니까? 금매로 내놓으면 달포 안에 처리가 가능할까요? 외삼촌의 목소리였다. 그 곁에 있던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이며 부동산 중개인처럼 능숙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더군다나 나에게 물려주기로 한 건물의 시세를 내 몰래 알아보고 다닌다니. 늘 나를 다정하게 토닥여주며 민우야, 삼촌이 내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게 라고 말하던 외삼촌의 얼굴 위로 탐욕스러운 낯선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지만 심증만으로 외삼촌을 몰아세울 수는 없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오늘 저녁 외삼촌이 또다시 의문의 약속을 잡고 집을 비운 사이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외삼촌이 묵고 있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제발 내 의심이 틀린 것이기를, 그저 오해였기를 속으로 몇 번이고 기도했다.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가 외삼촌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영양제와 필기구들이 굴러다녔고 2번째 서랍에도 별다른 것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숙하고 무거운 맨 아래 서랍을 열어 손을 끝까지 밀어 넣었다. 손끝에 다른 물건들과는 확연히 다른 빳빳하고 차가운 종이 뭉치의 촉감이 닿았다. 숨을 죽인 채 그것들을 통째로 꺼내 불을 켰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사라진 땅 문서가 아니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할머니가 생전에 발급받았던 인감증명서 수십 장이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그리고 언제든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매매 계약에 바로 쓰일 수 있는 빳빳한 인감증명서 뭉치가 외삼촌의 가장 깊은 서랍 속에서 시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의 빈자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의심은 결국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부동산 중개인과 은밀하게 통화를 끝내던 외삼촌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평소처럼 인자하게 웃던 그 얼굴 뒤에 대체 무슨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는 걸까?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삼촌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삼촌은 언제 그랬냐는 듯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어라, 민우 왔냐?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그 다정한 목소리가 순간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침을 한번 삼키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삼촌, 혹시 할머니 방에 있던 상속 관련 서류들 보셨어요? 유언장이랑 인감증명서 서류들이 통째로 사라졌더라고요.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삼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삼촌은 들고 있던 펜을 책상 위로 툭 던지며 미간을 찌푸렸다. 민우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걸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뜻이야? 삼촌을 물러보는 것도 유분수지. 어디서 그런 버릇없는 소리를 해. 갑작스러운 호통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삼촌의 눈빛은 내가 알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다. 탐욕과 분노가 뒤섞인 낯선 괴물의 눈빛이었다. 삼촌은 한 걸음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너 똑똑히 알아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던 거 너도 알지 않냐? 가끔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했던 거. 그거 다 치매 증상이었어. 그런 상태에서 쓰신 유언장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그래?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이 들었다. 치매라니요? 할머니 마지막까지 저랑 똑바로 대화하셨어요. 정신도 맑으셨고요.
내 반박에 삼촌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툭 던졌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도 우길래? 병원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정신건강진단서다. 어머니는 유언을 남기실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어. 그러니까 그 상가는 당연히 법적 상속인인 내가 관리하는 게 맞다. 종이를 받아든 내 손이 사정없이 떨렸다. 진단서에 적힌 날짜와 의사의 소견은 명백한 조작이었다. 할머니가 멀쩡히 나와 시장을 보러 다니던 시기에 심각한 인지장애 상태였다고 적혀 있었다. 삼촌이 돈에 눈이 멀어 돌아가신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키고 진단서까지 허위로 조작해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려 한다는 추악한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에 숨이 막혀왔다. 나는 더 이상 삼촌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서류를 낚아채듯 들고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당장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할머니가 나를 위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이대로 빼앗길 수는 없었다. 나는 아는 지인을 통해 급하게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혹시 삼촌이 벌써 손을 쓴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몇 시간 뒤 법원 측으로부터 이미 제출된 유언장 효력 정지 및 무효 신청서 사본을 전송받을 수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파일 화면을 켰다. 삼촌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는 것은 예상한 바였다. 하지만 서류의 맨 아랫줄, 공동신청인 란을 확인한 순간 나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삼촌의 도장 바로 옆에 절대로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내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믿었던 또 다른 의외의 인물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방은 주인을 잃은 뒤로 늘 서늘한 한기가 감돌았다. 삼촌이 소리를 지르며 방을 나간 뒤 내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다. 할머니가 치매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내 손을 잡고 우리 민우 밥은 먹었니? 하시며 내 끼니를 걱정해주시던 누구보다 총명하고 따뜻하셨던 분이었다. 그런 할머니의 기억을 조작하고 진단서까지 허위로 꾸며내려 하다니 삼촌의 잔인한 민낯을 마주한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공포와 배신감이 밀려왔다.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나는 애써 진정하며 컴퓨터 앞에 앉았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손가락이 굳어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내게 물려주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던 서울 변두리의 대지와 그 위에 세워진 작은 상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기 시작했다. 화면이 로딩되는 몇 초의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화면 가득 파란색 글씨와 복잡한 표들이 나타났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소유자라고 적힌 칸을 확인했다. 내 눈을 의심했다. 아니,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졌다. 화면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이름은 내 이름도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름도 아니었다. 소유자, 김우 외삼촌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 그것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바로 그 주간에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벽하게 마쳐진 상태였다. 원인은 증여. 이게 왜 삼촌 이름으로 되어 있어? 왜? 목구멍에서 새소리 같은 비명이 흘러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귀에서 이명소리가 삐 하고 울렸다.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책상을 짚지 않으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머릿속에서 과거의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몇 달 전 삼촌은 할머니의 병원비 처리와 이런저런 행정 절차를 대신해주겠다며 할머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미리 발급받아둔 인감증명서를 가져갔었다. 그때 삼촌은 내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민우야, 너는 공부랑 할머니 간호에만 신경 써라. 골치 아픈 서류 일은 이 삼촌이 다 알아서 처리해줄 테니까 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 다정한 미소와 말투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세상에 하나 남은 혈육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었다. 삼촌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받아둔 그 인감증명서와 서류들을 이용해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불법으로 명의를 전부 자신의 앞으로 돌려놓은 것이었다. 돈 앞에서는 피를 나눈 가족도 어머니의 유언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온몸을 짓누르는 분노와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삼촌의 방으로 거칠게 걸어갔다. 문을 쾅 열어젖히자 삼촌은 침대에 누워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다.
그 평온한 모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삼촌, 이게 다 뭐예요? 등기부 등본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주시기로 한 대지랑 상가 건물. 왜 삼촌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요? 내 고함에 삼촌은 깜짝 놀라는 기색도 없이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예전에 다정했던 외삼촌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탐욕과 서늘한 도끼만 가득했다. 귀찮게 결국 그걸 떼어봤냐? 그래, 내 앞으로 돌려놨다. 그게 뭐 어때서? 삼촌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했다. 죄책감 따위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 인감증명서 가지고 삼촌이 마음대로 조작한 거잖아요. 이거 불법이잖아요. 할머니가 분명히 져주시겠다고 유언도 남기셨고 삼촌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내가 울부짖으며 대들자 삼촌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삼촌은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나 내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왔다. 야, 김민우,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어디서 삼촌한테 대들고 난리야? 유언? 증거 있어? 할머니 정신도 온전치 못할 때 했던 말 한마디가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할머니 친자식이야. 내가 뭔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처럼 내 재산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난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시끄러워. 부모도 없이 고아된 고등학생놈, 밥 먹여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대은망덕한 새끼 같으니라고? 내 놈 키워주느라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감히 키워준 은혜는 생각도 못하고 돈독이 올라서 눈 뒤집혀가지고 삼촌한테 대들어? 삼촌은 소리를 지르며 내 방으로 가더니 장롱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그리고 내 가방과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바닥에 내팽개치기 시작했다. 삼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내가 삼촌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지만 삼촌은 억센 힘으로 나를 밀쳐냈다. 나는 바닥에 보기 좋게 고꾸라졌다. 삼촌은 내 가방에 옷 몇 가지를 대충 쳐박더니 지퍼도 채 닿지 않은 가방을 내 얼굴 앞으로 툭 던졌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집에서 내 까진 놈한테 줄 밥은 이제 한 톨도 없다. 당장 꺼져. 삼촌은 내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고 거실을 지나 현관문 밖으로 나를 사정없이 밀어냈다. 제대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나는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다.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매정했다. 법원과 구청을 뛰어다니며 확인한 등기부 등본의 낯선 이름 외삼촌. 그 글자를 본 순간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가 나를 위해 평생을 일궈오신 서울 변두리의 대지와 상가 건물이 내가 가장 믿었던 혈육의 손에 의해 통째로 빼앗겼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길거리에 나앉게 된 나의 처지보다도 피를 나눈 가족이 나를 속였다는 배신감이 가슴을 송곳처럼 찌르고 들어왔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뜨거웠지만 내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외삼촌의 인간성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정말 어쩌면 삼촌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순진한 희망을 품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외삼촌이 새로 차린 고급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슬픈 표정을 짓던 그 다정한 외삼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값비싼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한 명의 탐욕스러운 자상가만 있을 뿐이었다. 삼촌, 저 민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할머니 유언도 분명히 기억하시잖아요. 삼촌이 다 가져가시면 저보고는 이제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억울함에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제발 한 번만 나를 조카로 봐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외삼촌의 반응은 냉혹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피우던 담배 연기를 내 얼굴을 향해 뿜어내며 귀찮다는 듯 혀를 찼다. 야, 민우야, 내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모양인데 세상은 말이야, 법대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백날 할머니 유언을 떠들어봤자 서류상으로 이 건물과 땅은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알아들어? 그리고 어디서 감히 신성한 사무실에 와서 징징대고 난리야. 잡상인도 아니고 말이지. 잡상인이라니요? 제가 삼촌 조카잖아요. 할머니 인감증명서로 몰래 명의 변경하신 거? 그거 불법이잖아요. 내가 소리를 지르자 외삼촌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왔다. 불법? 증거 있어? 있으면 법대로 고소하든가 마음대로 해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새끼가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대들어? 야, 경비원 불러! 이 새끼 당장 밖으로 끌어내. 외삼촌의 차가운 명령에 덩치 큰 보안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나는 그들에게 붙잡혀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밖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외삼촌에게 당한 멸시와 수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법대로 하라는 외삼촌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도 해보았지만 이미 삼촌이 철저하게 조작해둔 서류들 앞에서는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만 들 뿐 승산이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함과 무력감에 찌들어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좌절 속에서 시간은 무심히도 흘러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고시원 단칸방에서 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나는 짐을 정리하다가 방 한 구석에 밀쳐두었던 할머니의 낡은 유품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냄새가 옅게 남아있는 그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슬픔에 잠겨있을 때였다. 상자를 옮기려는데 유독 밑바닥이 두껍고 무게감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손끝을 스쳤다. 이상한 예감에 상자 안쪽 바닥을 강하게 누르자 작은 틈새와 함께 툭 하고 아래쪽이 열렸다. 그것은 상자 바닥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이중비밀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붉은 천에 쌓인 의문의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외삼촌의 집에서 쫓겨나듯 밀려난 나는 한참 동안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만 바라보며 걸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차가운 밤바람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피를 나눈 혈육이 세상에 하나뿐인 외삼촌이 돈 때문에 나를 사기꾼 취급하며 짓밟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고 당장 내일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 발걸음이 무거웠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어느새 할머니와 함께 살던 낡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삼촌이 이미 다 헤집어 놓아 엉망진창이 된 방 안에서 나는 할머니의 온기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작은 유품 상자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상자 위를 적셨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삼촌이 전부 빼앗아 갔어요.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며 상자 바닥을 만지작거리는데 손가락 끝에 아주 미세하게 덜컹거리는 느낌이 걸렸다. 이상했다. 분명 낡은 나무 상자였는데 바닥면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였다. 나는 다급하게 손톱을 밀어넣어 그 틈새를 들어 올렸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비밀 공간이 열렸고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한 장과 할머니의 정갈한 글씨로 적힌 친필 편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봉투 안을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외삼촌이 위조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법적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진짜 유언장이었다. 그리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편지를 펼쳐 내려갔다. 편지 첫 줄을 읽자마자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사랑하는 내 손주 민우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본색을 드러내고 너를 길거리로 내쫓은 후겠구나. 삼촌이 내 눈 피해서 내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훔치고 다닐 때부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 탐욕스러운 놈이 결국은 내 대지와 상가 건물을 강제로 내 명의에서 가로챌 거라는 사실도 말이다. 민우야, 절대로 슬퍼하거나 그 인간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거라. 네, 삼촌이 눈이 뒤집혀서 가져간 그 서울 변두리 땅과 상가는 사실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일 뿐이란다. 이미 수십억 대의 막대한 빚과 채권 최고액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조만간 법원 경매로 넘어갈 파산 직전의 시한폭탄 같은 매물이야. 내가 일부러 그놈이 홀라당 속아서 가져가도록 모른 척 놔둔 것이란다. 제 욕심에 눈이 멀어 핏줄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녀석은 곧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며 깨닫게 되겠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니었다. 오히려 외삼촌의 추악한 탐욕을 진작에 간파하시고 그가 스스로 파멸하도록 완벽한 덫을 놓으신 것이었다. 삼촌이 가졌다고 믿었던 그 대단한 유산은 사실 그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빚더미에 불과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편지의 다음 장을 넘겼다. 거친 숨이 몰아쉬어지는 와중에 편지의 맨 마지막 줄에는 생각지도 못한 문장과 함께 생소한 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진짜 내 유산은 그깟 껍데기 건물이 아니다.
삼촌 몰래 오직 너만을 위해 따로 신탁해둔 비밀 계좌가 있단다. 이 계좌는 삼촌은 죽어도 깨어날 수 없는 오직 내 손주 민우 너만의 명의로 등록된 진짜 상속재산이다. 거기에 자산 규모는 할머니가 남기신 친필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로 얼룩진 종이 위에서 글자들이 잔인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외삼촌이 그렇게 눈이 뒤집혀서 가로챘던 그 금싸라기 땅과 상가 건물이 사실은 숨겨진 막대한 부채 덩어리이자 곧 경매로 넘어갈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이 부르르 떨렸다. 할머니는 외삼촌의 끝없는 탐욕을 이미 간파하시고 진짜 유산은 다른 곳에 숨겨둔 채 그 덫을 외삼촌이 스스로 물어가도록 놔두신 것이었다. 민우야, 인과응보란다. 욕심에 눈이 멀면 제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법이지. 편지에 적힌 할머니의 담담한 글귀가 내 가슴을 쿵쿵 울렸다. 배신감으로 찢겨나갔던 내 마음에 기묘한 해방감과 함께 차가운 전율이 감돌았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에 경악하기도 잠시 세상은 내가 숨을 고를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할머니의 예언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불과 며칠 뒤부터 외삼촌의 세계가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명의 이전을 끝내고 기고만장해하던 외삼촌은 뒤늦게 그 땅에 묶인 어마어마한 빚의 실체를 알게 된 모양이었다. 사방에서 은행의 대출 상환 압박과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외삼촌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하루가 멀다고 외삼촌의 집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동네에는 삼촌이 곧 파산할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평생 돈 앞에서는 혈육도 버릴 만큼 냉혈한이었던 인간이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라니. 그러나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탐욕스러운 인간의 바닥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자멸해가던 외삼촌이 선택한 탈출구는 바로 나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외삼촌은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이 전부 내 탓이라며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삼촌은 살아남기 위해 온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려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 어린 놈의 새끼가 보통 영악한 게 아니에요. 지 할머니 눈을 속여서 진짜 알짜배기 돈은 지 주머니로 다 빼돌리고 나한테는 빚더미만 떠넘겼다니까요. 할머니가 치매 걸렸을 때 민우 그놈이 유서까지 조작해서 할머니 전 재산을 가로챈 겁니다. 겉으로는 늘 다정하고 호인인 척 연기해왔던 외삼촌의 거짓말은 교활하기 짝이 없었다. 삼촌은 친척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신용까지 하며 철저하게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고 나를 천하의 불효자이자 페르나로 만들어버렸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친척들은 외삼촌의 그 가증스러운 눈물과 다급한 목소리에 너무나도 쉽게 선동당했다. 그날 저녁 고요하던 내 방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친척들의 이름이 쉴 새 없이 번갈아가며 떴다. 불길한 예감에 침을 삼키며 겨우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귀를 찢을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야, 이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야. 내가 인간이냐? 할머니 돌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돈을 혼자 다 처먹고 삼촌을 사지로 몰아넣어. 당장 그 돈 내놓지 못해? 전화를 끊을 새도 없이 또 다른 번호로 진동이 울렸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모 고모 당숙할 것 없이 모든 친척들이 외삼촌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쏟아부었다. 내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삼촌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너만 잘 살겠다고 발뺌을 해? 당장 삼촌한테 돈 돌려주고 무릎 꿇어? 사방에서 날아드는 칼날 같은 비난과 고함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거대한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이 막혀왔다. 할머니의 유품 상자 속에서 발견한 진짜 유언장과 친필 편지를 읽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고 있었다. 외삼촌이 가로챈 서울 변두리의 대지와 상가 건물이 사실은 막대한 부채로 가득 찬 곧 경매로 넘어갈 껍데기에 불과했다니. 할머니는 이미 외삼촌의 끝없는 탐욕을 간파하고 계셨던 것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배신감의 눈물 대신 할머니의 깊은 해안과 나를 향한 마지막 사랑에 가슴이 저려왔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진짜 나를 위해 남겨두신 것은 따로 있었다. 편지의 맨 뒷장에는 할머니가 오랜 시간 비밀리에 관리해온 신탁계좌의 존재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외삼촌이 눈이 멀어 빼앗아간 가짜 유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내 미래를 온전히 지켜줄 진짜 유산이 금융권의 단단한 신탁 시스템 속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방 안에서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며 신탁 자금 수령을 위한 최종 절차를 밟고 있을 때였다. 책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이름은 다름 아닌 외삼촌이었다. 땅과 건물의 실체, 즉 감당할 수 없는 빚독촉과 곧 들이닥칠 경매 소식을 접하고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모양이었다. 사방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채권자들을 피해 진짜 유산이 어디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나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오는 것이 분명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댔다. 예전 같았으면 삼촌의 불호령이 무서워 가슴을 졸이며 전화를 받았겠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우는 전화를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다. 삼촌은 이제야 자신이 친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돈 앞에서는 혈육도 버리며 나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고 멸시했던 외삼촌의 다급함이 진동소리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걸려오는 전화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변호사님이 보내준 문서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제 내일이면 변호사님을 동반하고 최종 유산 확인 자리에 나서게 된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을 수령하고 외삼촌이 저지른 불법 명의 도용과 허위 진단서 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물을 시간이었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고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스마트폰의 진동이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끊임없이 깜빡이는 액정화면에 쉴 새 없이 울리는 외삼촌의 이름과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오늘 아침까지도 스마트폰 화면 위로 외삼촌의 이름이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진동 소리가 책상을 타고 내 심장까지 쿵쿵 울려댔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가만히 앉아 바라볼 뿐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혈육처럼 굴었던 사람.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를 길거리에 내팽개칠 때 어떤 잔인한 미소를 지었는지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같이 울던 그 눈물조차도 결국 유산을 혼자 독차지하기 위한 철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었다. 화면 너머로 외삼촌이 처한 비참한 몰락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줄 알고 눈이 멀어 빼앗아갔던 그 화려한 서울 변두리의 대지와 상가 건물.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부채가 얽히고 설킨 곧 경매로 날아갈 껍데기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외삼촌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사방에서 빚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외삼촌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밧줄은 오직 나뿐이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진짜 유산인 거액의 신탁 계좌를 나에게 따로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그의 다급함이 우문거리는 진동소리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내 손에는 방금 전 변호사를 만나 최종 확인을 끝내고 발급받은 진짜 유산 계좌 서류가 쥐어져 있었다. 서류 봉투의 배족한 모서리가 손바닥을 찌르는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할머니는 이미 외삼촌의 끝없는 탐욕을 간파하고 계셨던 거다. 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삼촌에게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완벽한 판을 짜두셨던 할머니의 깊은 뜻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며 책상 위를 거칠게 맴돌았다. 벌써 수십 번째다. 액정 화면에 뜬 외삼촌이라는 세 글자가 마치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이 전화를 받으면 외삼촌은 무릎이라도 꿇으며 나에게 마지막 자비를 구걸할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다시 한번 내 신탁 자금에 손을 뻗으려 하겠지. 손가락이 초록색 통화 버튼과 빨간색 거절 버튼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한때는 유일하게 의지했던 혈육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이 지옥에서 꺼내주어야 할까? 아니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그 탐욕의 대가를 평생 후회하며 치르도록 그대로 어둠 속에 내버려두어야 할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손가락을 화면으로 가져갔다.